여러분, 텔레폰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0명 정도가 나란히 앉습니다. 그래서 문장 한마디를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귓속말로 전달합니다. 그렇게 옆 사람에게 계속 말을 하고 나면 맨 끝에 있는 사람이 그 메시지를 전달받고 그대로 크게 말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끝에 가서는 문장 내용이 전혀 달라진다는 데 있죠. 여러분께서 듣고 있는 뉴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보고 듣는 뉴스가 메인스트림 미디어 혹은 주류 언론이 정해놓은 내러티브가 아닌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잡은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그런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RK 내러티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보도국장 원용석입니다. 지난주 첫 방송에 이어서 오늘은 라코 내러티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의미가 있는 이슈 3개를 잡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패널로 이황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도국 이황입니다. 또 심연아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심연아입니다. 박세나 기자. 네, 안녕하세요. 박세나 기자입니다. 전예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전예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헌터 바이든 랩탑과 트위터 검열입니다. 예, 일론 머스크 트위터 관련 기사는 계속 박세나 기자가 써왔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트위터 CEO가 트위터는 미국 정부 지시에 따라 게시글을 검열해 왔다, 이렇게 주장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라디오 코리아 홈페이지에도 떠 있는데요. 지난 2일 머스크 트위터에서 공유한 폭로 자료에 따르면 트위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지난 2020년 대선 기간에도 정부에 협력해 조 바이든 당시 후보에 유리하도록 게시글을 검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트위터가 미국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게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머스크가 공유한 자료는 탐사보도 전문기자, 그리고 롤링스톤지 음악 전문 잡지 롤링스톤지의 탐사보도 전문기자 출신인 맷 타이비가 발표한 트위터 내부 문건입니다. 그래서 타이비는 같은 날 트위터에서 36건의 게시글을 통해 조 바이든 당시 후보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 스캔들 관련 트위터 직원들의 반응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이슈 놓고 한마디씩 좀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 기사를 쓴 박세나 기자, 세나 기자. 네네. 예, 이번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정말 충격적인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이게 진짜일까 사실일까라고 의심해왔던 부분들이 이번에 사실로 드러나면서 사람들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도 급격히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앞으로의 대선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전 트위터 임원 요엘 로스라는 사람도 헌터 바이든 노트북 관련 기사 검열 결정이 실수였다, 이렇게 밝혀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일론 머스크가 해고한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다음에요. 그리고 또 뉴스가 하나 나왔죠. 역시 한인 언론 중에서는 라디오 코리아만 보도를 했는데 가장 먼저 보도를 했고 이제 다른 언론들도 팔로우를 했는데요. 헌터 바이든 노트북은 결국에 진짜였다. CBS가 태세 전환했다. 이 기사를 역시 박세나 기자가 썼습니다. 근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역시 어처구니가 없이 CBS 뉴스가 사실 이 뉴스를 놓고 2년 전에 가짜 뉴스로 치부했습니다. 그리고 음모론이라고 그렇게 계속 그런 내러티브를 깔고 갔는데 최근에 CBS가 마침내 조 바이든 대통령 차남인 헌터 바이든 노트북에 담긴 이메일 내용은 진짜였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도 지난 2월에 나란히 결국에 진짜였다. 그러니까 트위터가 검열했던 내용들은 다 결국에 진짜였고 그걸로 인해서 2020년 대선의 향방도 갈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황 기자, 네. 이번 뉴스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나요? 사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사실 뭐 대선이면 그리고 그 전에 선거면 뭐 어느 정도 외압이 있지 않나. 사실 요즘에는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진다 하는 것보다도 SNS를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이 더 많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SNS에서 퍼지는 소식들을 갖고 가짜 뉴스냐 진짜냐 말도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충격적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지금 사실이라고 얘기 나온 거는 뭐 사실이라고 인정은 합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기소되고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누구도 뭐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전 FBI 직원, 그 법률 고문, 그리고 현재도 FBI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 제임스 베이커라는 법률 고문이 있는데 이 사람이 트위터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임스 베이커라는 사람이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그게 결국 조작된 걸로 드러났거든요. 존 듀럼 특검 수사에 의해서. 거기에도 연루됐던 인물인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에 대해서 반박하는 쪽이 이제 없어요. 다 이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방 하원 공화당이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방 하원에서는 내년에 집중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작 뭐 여러분께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misinfo, disinfo. 잘못된 정보다. 그래서 그 트위터에 이렇게 스티커가 따로 붙어 있었죠. 이거는 그렇죠. 뭐 disinfo, misinfo다. 그러니까 빅테크와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 미스인포, 디스인포를 빅테크가 퍼뜨린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신연아 기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이게 대선 그 시점이 언제 시점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황 기자가 말을 했다시피 지금 현재는 일단 의혹이고 또 인정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 기소가 되거나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대선 전에 2020년 10월이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면서 정부 개입이 확실하지 않다. 뭐 그 다음에도 그때는 뭐 좀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을 트위터에서 이제 제재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저희가 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서는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SNS에서 나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증명을 할 수가 없었고 못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트위터 입장에서는 이거는 또 선거와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이해는 됩니다. 트위터에서는 이게 너무 또 가짜 뉴스가 또 퍼뜨려지고 이렇게 하면 또 어떤 정보가 될지 모르지만 그 책임들을 트위터가 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출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를 중단했다. 그런 부분들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대처를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서야 이제 밝혀져서 새로운 사실들, 몰랐던 사실들이 드러나고 뭐 확인이 됐다고 하지만 트위터 회사의 그 입장에서는 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대선이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냐 아니면 그렇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라가느냐 굉장히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대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욱 그랬을지도 모르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이번에 드러난 건 아니에요. 사실 이 뉴스는 2020년 10월 20일 뉴욕 포스트에서 보도했는데 뉴욕 포스트는 미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언론입니다. 뉴욕 포스트는. 그리고 필리처상도 많이 받았고 거기서 이제 보도를 했고 그리고 얼마 뒤에 데일리 메일도 진짜다 확인했어요. 대선 전에. 그리고 이미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도 다 진짜였다. 일찌감치 얘기했고 CBS가 이제 몇 주 전에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이 내용들을 밝히고 싶다고도 선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이게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획적이다. 이거는 그 선거 개입을 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트위터 직원들을 보면은 2018년에 트위터 직원이 이렇게 후원금을 주잖아요. 정치인들한테. 네. 그 직원들의 95% 이상이 민주당원들한테만 줬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거는 그 오픈 시크릿스에 공개된 자료예요. 2020년에는 98.47%가 민주당원들한테 후원금을 줬습니다. 2022년 올해 선거에는 몇 퍼센트나 줬는지 아십니까? 공화당원들한테는 거의 소수점이고 민주당원들한테만 99.73%가 줬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 내에 거의 진보 진영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이 정도면은. 그래서 이거는 편향적으로 고의성이 짙다는 게 바로 이렇게 정황상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연루된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에도 같이 이렇게 연루됐던 그런 FBI 관계자가 있어서
이 이슈는 제가 볼 때 공화당원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것 같아요. 누가 네. 뭐 기소될지 안 될지는 뭐 차후 알아봐야 하겠지만. 자, 예지 기자, 이번 이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초에 근데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거를 공유하는 것을 차단한 거잖아요. 해킹 당했다고 그랬죠. 러시아한테 해킹 당한 문건이라고. 예. 근데 애초에 SNS 자체가 자신의 뭐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출처를 어떻게 불분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네. 아닌 거고 예. 그리고 사실 그 정부가 개입을 했다는 게 놀라웠을 뿐이지 애초에 제 검색 엔진 조종 효과랑 선거 그게 어떻게 선거 결과에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네. 관한 기사가 있는데 네. 거기서 undecided voter 그 중립적인 사람들한테 결정하지 못한 네. 유권자들. 예. 그 사람들한테 편향된 검색 리스트를 보여줘요. 근데 네. 그 사람들은 그게 편향된지 모르고 네. 했는데 실제로 20%가 결과를 바꿨어요. 자기 이거를 그거에 아, 맞춰서 이거를 알았다면은, 이걸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바이든한테 투표한 사람들을 지금 대상으로 네.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든 당시 때는 아니고 네. 그런 아, 식으로 보여줬더니 분석을 했더니 20% 이상이 결정을 바꿨고 젊은 층에서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네. 그리고 이게 사실 구글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전 구글 엔지니어였던 마이크 와커라는 분이 구글 자기가 당시 일을 할 때 주제에 대한 결과가 바뀔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네. 구축이 돼 있다 이미. 그리고 네. 그 단어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들이 정해져 있고 근데 사실 이게 트위터뿐만 아니라 딴 데서도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트위터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내부 문건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 롤링스톤 기자, 아까 그 티아보 기자가 폭로한 리스트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트위터 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팔로우를 하면은 저희 기자 단톡방에도 제가 공유를 했죠. 네. 그거 보면은 그 내부 문건에 따르면 몇 시간 만에 진짜인 걸 알았대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가짜였다는 거를 뭐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몇 시간 만에 진짜였다는 것을 알았지만 근데 거기 이제 그 문장 중에 하나 나오는 게 재미 흥미로운 게 No one had the guts to reverse it. 하지만 그 누구도 용기 내서 이거 뒤집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용기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뉴욕 포스트 기사를 직접 문자를 통해서도 전달하지 못하게 막았대요. 근데 그거는 거의 트위터에서 아동 포르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뉴스가 나가는 것을 막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세나 기자 한마디. 네, 저는 한 가지 더 확실하게 네.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정부의 언론 통제 시도인데요. 미국은 세계 최강의 그 자유가 보장된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뭐 중국이나 북한을 비판을 할 때 언론의 검열을 뭐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그렇게 비판해 왔던 중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 다를 게 뭐가 있는지 저는 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가시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뉴욕 포스트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난 언론사인데 그 계정을 폐쇄시켰어요. 트위터가 이 기사 하나 올렸다고. 그래서 참 어떻게 끝날지 좀 이렇게 주목이 되는데 사실 근데 문제가 많아도 기소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황 기자 어떻게 보세요? 누가 기소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묻힐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저희가 또 하나 반대쪽을 봐야 되는 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수사망이 좁혀져 네.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쪽도 지금 이제 트위터 문제와 뭐 그렇죠. 곧 얘기를 하시겠지만 뭐 헌터 우크라이나 바이든의 이슈. 우크라이나 문제도 지금 이제 계속 수사망이 좁혀질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직 지금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이 정쟁을 통해서 서로를 조준을 한다면 뭐 언론 통제도 통제지만 지금 저희가 하나의 미국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계속 분열되는 것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것도 좀 걱정이고요. 네, 저는 네. 지금 이 쟁점을 통해서 계속 부각시키는 이유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일론 머스크가 결국에 이걸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암살도 암살 위험에 노출됐다고까지 네, 또 밝히면서 맞아요. 뭐 네. 정확하긴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 CEO 정도라면 다 까지 않을까요? 이거 다 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건 다 지금 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는 자살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네. 했죠. 나는 자살할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갑시다.
두 번째 주제 역시 한국 한인 언론 중 라디오 코리아에서 가장 먼저 보도한 내용입니다. 예, 심연아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예,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기사인데요. 지금 삶이 가장 행복하다. 성전환 수술 후 본래 성 되찾은 여성.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목부터가 좀 눈길을 끌어요. 네. 그래서 기사 좀 앞부분만 짧게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들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의 한 여성이 남성으로 성전환했다가 다시 여성으로 돌아간 심정을 밝혀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시카고 교회에 있는 스트롱인, 이 여자 이름이죠. 스트롱인은 20살 성전환 수술에서 자신의 가슴을 절제한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시카고 교회에 사는 스트롱인은 20살 때 성전환 수술을 해서 자신의 가슴을 제거한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15살의 사춘기를 겪으면서 정체성에 혼란이 왔고 성전환 충동이 유혹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몇 년 동안 가슴 바인더를 착용했고 18살에는 남성 스테로이드 호르몬 주사를 복용하기 시작했다고 그러고요. 법적 이름도 올리버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에 그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불완전하고 덜 만족스럽고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모든 과정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최근 급증하는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 함정에 많은 아동과 청소년이 빠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요나 기자, 이번 기사 쓰면서 네. 어떤 생각 들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요즘에 이제 기사에 나와 있듯이 이런 트랜스젠더 이 단어가 참 낯설지 않고 익숙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사회,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성전환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요즘 뭐 남성, 여성이 아닌 그들로 이제 네. 따로 데이. 이제 데이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성들 제3의 성이 지금 되고 있고 네. 그런 것 또한 자유라고 지금 인정을 해주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겪었던 그 얘기들을 해주면서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트랜스젠더 성을 바꾸는 부분들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유혹적이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아동들, 청소년들이 이런 유혹에 빠져서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진짜 남자로 사는 게 맞나? 내가 여자로 사는 게 맞나? 이렇게 고민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이거를 갖다가 충동적으로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이런 지금 비율들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좀 가지고 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또 어른들은 뭐 어떻게 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적겠지만은 우리의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좀 잘 인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좀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성전환 치료, 수술을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그게 이제 쟁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완 기자도 얼마 전에 그 기사 한번 취재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그 청소년 그리고 네. 아동의 성전환 수술, 그러니까 부모 네, 중에 맞습니다. 한쪽, 그러니까 타주에서 부모 중에 한쪽이 찬성을 한다. 그럼 캘리포니아로 데려와서 성전환 수술을 해도 그게 합법으로 인정하는 그런 법이 얼마 전에도 통과됐는데 맞습니다. 이완 기자는 이번 이슈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지난 10월 6일자 기사였는데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그것을 법제화한 거죠. 네. 그러니까 타주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싶으면 캘리포니아주로 넘어와라. 여긴 합법이다. 근데 그거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한쪽으로 편향된 그러한 법을 정책적으로 법제화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네. 사실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단 기자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인 생각에서 사실 성전환 그리고 성정체성에 대해서 찾아가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남자면 내가 남자인데 나는 여자로 태어났어야 되지 않나. 반대로 여자인데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그 개인의 자유를 이 법제화를 통해서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이렇게 법제화가 되면 정말 하루 종일 뉴스로 나오게 되죠. 네. 저희가 뭐 아까 이제 그 보도국장님께서 앞에 오프닝으로 소개를 하실 때 내러티브, 그러니까 주류 언론에서 나가면 사실 기정사실화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법제화가 되었을 때 주류 언론으로 통해서 나간다. 그럼 사람들은 와, 이게 됐구나.
라고 생각하지 이거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 없단 말이죠. 그게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는 뭐 텍사스가 공화당 텃밭이라면 여긴 민주당 텃밭입니다. 네. 그럼 민주당 텃밭에서 이런 거를 법제화했을 때 반대 목소리 강조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묻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제화가 되고 나서 이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저는 이제 그 30이 넘었기 때문에 성인입니다만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 자라는 아이들이 친구들이 성전환을 했다더라. 이게 유행처럼 번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처음에 저희가 전자담배 합법화가 됐을 때 저희 걱정 안 했습니다. 에이 이거 애들이 하겠어?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거 나쁩니다. 하지 마세요라고 광고하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유행화가 트렌드가 될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정책적으로 이것이 실현화가 된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특히 아까 예를 잘 드셨는데 텍사스주 예를 들면 부모 한쪽이 반대해도 그 수술을 또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더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대목이. 그래서 로이터가 집계한 그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업체 코모도 헬스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약 4만 2천 명 아동 그리고 10대 청소년이 2021년에 성별 불쾌감, 그러니까 젠더 디스포리아, 그러니까 출생 시 지정된 자신의 신체적인 성별이나 성 역할에 대한 불쾌감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2017년 기록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자, 세나 기자, 이번 이슈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LGBTQ 커뮤니티를 지지하는 입장인데요. 네. 특히 뭐 미성년자 시기 그 성전환이나 탈성전환, 트랜지션이나 디트랜지션과 관련해서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른들의 가장 큰 의무 중 하나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판단력이 성숙치 않은 아이들이 섣부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부작용 같은 거를 조금 조사해 봤는데 난소나 정소가 발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골밀도가 줄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불임까지 가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클로이 콜이라는 여성이 또 굉장히 유명해요. 캘리포니아 여성인데 사실 그 아까 이완 기자가 얘기했던 그 법안이 통과하기 전에 주의회,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주의회 가서 연설도 했어요. 이거 통과되면 안 된다. 왜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가슴 절제 수술을 15살 때 받고 근데 후회하는 거예요. 이제. 끔찍하다고 얘기했죠. 예, 끔찍하다고 얘기하면서 후회된다고. 그러니까 사실 10대들은 이렇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하면은 더 관심을 받고 또 뭐 레즈비언, 게이라고 하면은 더 관심을 받고. 그러니까 그때 그냥 호기심으로 관심 받고 싶어서 한 행동, 한 번의 실수가 평생 후회하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나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스트롱인 같은 경우에도 14세부터 14살 한창 이 성장이 되고 있는 14살 사춘기부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성전환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치료는 기본적으로 최소 1년 정도는 호르몬 치료를 먼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사춘기 차단제죠? 그렇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의 이제 굴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차 성징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을 막고 지금 이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스테로이드 약물성 주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남성 성호르몬 스테로이드 주사인데요. 이거는 정말 뭐 좋은 점으로 판단을 했을 때도 뭐 여러 가지 장점을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부작용이 좀 더 많다는 게 FDA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법의 약에서 어떻게 보면 제2의 비아그라가 된 그런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약 업계에서 마케팅을 아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롱인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가는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런 스테로이드를 복용을 하게 됐고 그렇게 되면 이제 14살부터 이제 이 약을 복용을 해왔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삶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스트롱인 같은 경우는 결국에 출산을 했더라고요. 딸을 낳았지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성전환 수술을 하면 여성에서 남성이 되려면 여러 가지 수술의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뭐 난소, 자궁 을 좀 적출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뭐 단계가 있던데 다행히 스트롱이는 난소나 자궁은 있었고 가슴 제거 수술만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유를 못 주고서 안타까운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안타까운 거였고 다행히 아들을 낳아서 지금 잘 키우고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네, 예지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이슈? 저는 성전환 수술도 술이나 담배처럼
청소년한테는 금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제가 여중여고를 나왔는데 당시에 남자처럼 좀 성격이 터프한 친구들이 있으면 인기를 얻었어요. 예. 그럼 그 친구가 갑자기 교복 치마를 바지로 갈아입고 머리를 커트하고 그래서 되게 남자처럼 하고 그때 네. 약간 동성 연애도 하고 예. 이랬었는데 예.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여자거든요. 다 되게 남자 만나고 하는데 네. 만약 그게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다면 그 유행에 휩쓸려서 그 친구들도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은 예를 준 것 같아요. 굉장히 이 기자가. 맹점이죠, 저게. 네.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여고에서 그렇게 남자같이 하고 다니면 인기가 많다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여기 오면은 완전히 이제 트랜지션 되는 거죠, 미국이라면. 사실 뭐 남고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드문 게 남자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일이 없죠. 예. 없죠.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 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장판 다친다. 네. 우유 많이 얘기 먹어야 많이 된다. 하죠. 많이 네. 하시죠. 그쵸. 근데 성장판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제 자식이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난소 척출 그거 굉장히 큰 수술이거든요. 제가 그럼요. 보진 않았지만 네. 겪어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큰 수술입니다. 그거. 근데 우유 먹으면서 성장판 다칠까 걱정할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 전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자체를 먼저 부모 입장에서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왜냐하면 지금 저희 죄송합니다만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양육권은 철저하게 누군가가 정말 어머니든 아버지든 누군가가 기를 능력이 있는 분한테 양육권을 맡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양육권을 정부에서 침해한 것이 아닌가. 네. 아니 이혼 소송할 때도 양육권을 따지는데 왜 그 양육권을 정부에서 성전환을 가지고 아이들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위협하는가? 네, 저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모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아무리 법제화가 됐지만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일단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부모님들이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일단 이번에 스트롱인 같은 경우에도 SNS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 확신을 얻었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의사도 얘기를 하면 충분히 정신과라든지 이런 의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기간을 경험을 해본 다음에 결정을 내리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SNS나 이런 소셜미디어에서는 일단은 좋다더라. 그냥 몰아가기식의 부분들이 많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무분별한 이런 네트워크를 좀 온라인에서 펼쳐지는 것들을 조금 어느 정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맞아요. 클로이 콜 같은 경우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수술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해버렸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그리고 부모님들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부모님들이 허용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대요. 보통 이렇게 정신과 치료를 이제 받으면은 그 의사들이 또 그렇게 앞장서서 이거 안 하면은 얘 자살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서 할 수 없이 네, 실제로 그 성전환을 시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후회하는 성전환자들 중에서 가장 원하는 게 내가 이 심각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숙려 기간을 가졌더라면 네. 내가 충분한 상담 시스템에 또는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았었더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가장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성전환을 원하는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은 아이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전문 의료진에게 데려가서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예, 이 기사는 전예지 기자가 썼는데요. 기사 제목이 캘리포니아주
흑인 주민에게 1인당 22만 3천 불 배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제목이 센데요. 기사 내용은 더 셉니다. 조금 더 셉니다. 조금 읽어볼게요. 자, 가주가 흑인 주민들에게 1인당 22만 3,200달러 배상금을 지불할 전망이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조직한 배상금 태스크포스 팀은 주택 차별에 대한 배상금 등으로 흑인들에게 5,690억 달러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상금 태스크포스 멤버 조반 스캇 루이스 교수에 따르면 이는 남북 전쟁 이후 미국 재건 기간 이래 가장 큰 배상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지 기자, 예지세나. 이번 이슈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 흑인 주택 차별 제도, 노예 제도, 네. 뭐 인종 차별 모든 이런 것 때문에 발생했던 피해를 보상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예산이 총 5,690억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미 캘리포니아는 내년 예산안이 250억 정도 적자가 난다라고 네. 입법 분석가들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예산을 만들고 하고 나서 하는 건지 또 이게 어떻게 혈통이 증명이 가능한지 네. 또 이게 얼마에 걸쳐서 그리고 이게 솔직히 좀 말이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은 뭐 이번에 있었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람들도 먼 나중에 우리들의 후손도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 보상을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기준이 1900년인가요? 1800년인가요? 흑인 그 조상 중에 흑인이 있으면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1933년에서 1977년 사이. 1933년에서 1977년 사이. 아, 오케이. 그래서 뭐 그 흑인들은 주택 구매할 때 차별을 받았다. 네, 그리고 그 노예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이런저런 뭐 비즈니스에서도 손해 보고 또 건강보험 이슈에 있어서도 손해 봤다. 그래서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뭐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뭐 반대, 뭐 보수 진영에서는 또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이슈인데요. 사실상 그러면은 22만 얼마라고요? 22만? 1인당 22만 3,256달러. 예. 이wan 기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최근에 있었던 흑인 이제 조지 플로이드 사망 네. 사건 이후에 이게 또 부각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지부진이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가 따로 있죠. 이 네, 태스크포스가 있습니다. 있는데 네. 그 당시엔 굉장히 지지부진이었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사태 지나고 또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에 이제 저희 소위 BLM이라고 하죠. 네. 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한. 네.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1인당 22만 3,200달러. 1인당입니다. 1인당. 사실 아까 전예지 기자가 굉장히 잘 짚었던 건 그 당시 사실 남북전쟁 이후에 굉장히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죠. 네. 그 반대로 얘기해 보면 그 당시 득세하는 기득권은 백인밖에 없었습니다. 네. 저희 아시안도 있었을 것이고요. 더군다나 저희 그 미국 대륙철도라고 하나요? 미국 대륙철도 만들 때 중국 사람들도 네, 맞아요. 굉장히 많이 끌려왔거든요. 네, 그렇게 맞아요. 되면 그 사람들도 백그라운드를 체크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분명히 비슷한 대우를 받지 않았을 것인가. 그런데 이 지금 문제는 캘리포니아주가 지금 아까 전예지 기자가 짚었지만 돈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내년 없어요. 회계년도에 네. 적자입니다. 네. 그 부자였던 캘리포니아주가 맞아요. 예.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돈을 5천억 달러 넘게 쓴다, 5,600억 달러 넘게 쓴다면 그러면 또 저희는 세금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가장 부유한 주에서 자칫 잘못하면 저희 디트로이트 전철 밟는 겁니다. 네. 가장 부유했던 주에서 가장 가난했던 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보상금 마련 사례에 관련해서는 좋은 예가 있는데요. 그 일리노이의 에반스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에반스턴은 노스웨스턴 대가 있는 데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똑같이 흑인들에게 이러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결정을 했는데 그 보상금을 어떻게 마련을 했냐면 마리아나 판매 수익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존에 없었던 그런 수익이잖아요. 합법화가 되면서 생기는 수익이니까 그 수익을 흑인들의 주택 구입이나 수리 비용으로 지급을 하기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번 돈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줄 수 있는 그것을 왜 이들한테만 주느냐 이게 이제 또 불만인 거죠.
그렇죠. 다른 인종이나 이런 다른 네. 차별을 받은 사실 분들한테는 기준에 대한 모호성도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지금 기존 세수에서 이제 가져온다. 방금 박세나 기자 잘 짚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시죠. 네, 그렇죠. 시예요. 여기는 캘리포니아주죠. 네. 그렇죠. 지금 250만여 명이 흑인 수인데 맞아요. 이 중에서 적어도 몇십만 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몇십만 명이 1인당 22만 얼마요? 3,200달러. 이거 분명히 저희 세수에서 저희 세수라고 하니까 죄송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이게 지자체와 이 주가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거는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 네. 에반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였기 때문에 또 태스크포스트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9명 중에서 8대1 정도로 네. 근데 한 명은 반대를 한 이유가 이제 그 내용에 의해서 반대를 한 게 아니라 이 배상금 사용처에 대한 그런 의견들을 내서 반대를 한 거였지 거의 뭐 만장일치나 다름이 만장일치네요. 없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총 9명 중에서 5대4로 투표가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의 뭐 반대도 좀 많았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뭐 통과가 됐다고를 하니까 그러면 그 제정을 하는 꼭 흑인에게만 이게 적용이 돼야 될지 아니면 뭐 아시안이라든지 이런 소수 인종 차별을 받았던 그 모든 이들에게 좀 공평하게 좀 이 내용 준다는 건 좋습니다. 좋지만은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이 배상 사용처 배상금의 사용처를 어떻게 할지 좀 더 세분화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저기 뭐 저희가 지금 흑인에 대해서 제가 아까 중국인 얘기를 꺼냈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중국인뿐만 아니라 멕시코에서 건너온 히스패닉 분들도 그렇죠. 그렇고요. 그럼요. 네, 그다음에 저희 한인들도 그럴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분명히 이거 걸고 넘어집니다. 네, 우리도 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나중에는 정말 끝도 없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한인들은 뭐 폭동 때 그렇죠. 탄압을 당했고 또 일본도 있었고 일본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저기 수용소 캠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여성들도 차별 당했잖아요. 그럼 그렇죠. 여성들도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들 좋은 일 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특히 흑인 억만장자도 많아요. 여기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 그럼요. 네. 그런 사람들도 줄 겁니까? 22만 3천 달러? 뭐 에디 머피 이렇게 흑인들 중에 잘 나가는 케빈 하트 이런 사람들한테도 22만 3천 불씩 줄 겁니까? 사실 이게 뭐 아시안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본인들도 여기서 굉장히 잘 살거든요. 근데 네. 리를도쿄 조성 당시에 네. 그 당시에 저희가 부동산 관련해서 LA시에서 굉장히 제약을 많이 했습니다. 리를도쿄에 있는. 그래서 망한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리를도쿄에서 쫓겨난 일본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다 보상해 줄 겁니까? 그게 몇백만 불짜리였는데. 네. 그렇죠. 네. 한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맞습니다. 그때 네. 그래서 흑인들이 다시 리틀 도쿄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일본인들이 다시 그거를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캘리포니아 재정 흑자였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캘리포니아 게빈 뉴섬이 들어왔을 때 1,000억 달러 흑자였어요. 근데 지금 게빈 뉴섬 이제 재선했죠. 근데 지금은 250억 달러 적자 주가 이제 됐습니다. 예, 이 비슷한 케이스가 샌프란시스코에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트랜스젠더 저희가 얘기했지만 트랜스젠더들한테는 1,200달러를 무료로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예, 기본급으로 지금 이미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보면은요, 성별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그 리스트가 있어요. 그거 돈을 받기 위해서 1,200달러를 받기 위해서 97개 성별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솔직히 거짓말에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reparation이라고 그러죠. 이 네. 제도를 reparation 배상 제도인데 이 배상 제도를 이렇게 끄는 게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렇게 끄는 게 2024년 대선을 위한 게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신호를 줌으로써 미 전역 흑인들 표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게빈 뉴섬 이거는 뭔가 다른 저희가 있다 이렇게 파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뭐 이거는 흑인을 블레임하자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예. 이 흑인 노예제도가 있었고, 네, 네. 노예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이 예시를 하나 들자면 이 LA 카운티에서 그 맨해튼 비치죠. 거기서 그 강제 수용 절차를 통해서 이 흑인 부부 찰스랑 윌라 브루스로부터 빼앗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가. 네. 그래서 이제 이 땅의 가치가 지금 가치로 2천만 달러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이 지난 1912년에 이 브루스 부부가 이 땅을 매입해서 흑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브루스 비치로 조성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 백인 주민들과 백인 우월 단체 이제 KKK죠. KKK. 예.
이 브루스 부부에게 위협을 가했고요. 이 시의회는 백인들 반발을 고려해서 1924년에 브루스 비치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이 부지를 몰수를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이거 같은 몰수했기 경우는 때문에. 철저하게 보상해줘야 그렇죠. 됩니다. 네. 다만 저희가 아까 짚었던 거는 왜 저희 요번에 코로나19 때도 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기준점들이 모호한 보상제도들이 모호했죠. 많아서 예. 악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사기가 많았어요. 네, 그때. 맞습니다. PPP 그리고 사기. 반대로 피해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이렇게 억울하게 땅을 뺏기신 분들이 보상을 받아야 된다. 다만 기준점을 명확하게 절차를 철저하게 정말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번 그 흑인들에게, 흑인 거주자에게, 주민에게 1인당 22만 3,200달러 배상한다. 이거는 사실 민주당 안에서도 논란이 좀 클 것 같아요. 이건, 그러니까 게빈 뉴섬이 이거는 2024년 대선을 노리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부터 첫 번째 주로 이렇게 경선을 치르자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우스캐롤라이나 보면 인구가 거의 25%가 흑인이에요. 그럼 그 주 보통 첫 주에서 이기는 경선 후보가 전부 다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게빈 뉴섬이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 라코 내러티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3가지 주제에 함께 나눠봤는데요. 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청취 소감은 저희 라디오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라디오라고 적혀있는 곳에 마우스를 대시면 방송 프로그램이 보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주말 라인에 라코 내러티브를 클릭하셔서 게시판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마디 하시죠. 2회 에피소드 2 작별 인사. 저희가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요. 정말 여기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는 저희 청취자분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사실을 짚는 것이지 저희의 생각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선택의 여지는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있다는 거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사실만을 전달을 하고요. 그거는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는 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주시고 올바르게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가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어서 조금 제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준비를 많이 해서 알차고 유익한 내용들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 주 한 주 더 그때 당시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다룰 테니까 잘 재밌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